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뭐 일본이 어떻게 고령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뭐 정책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그런 좀 딱딱한 이야기보다 제가 오늘 저는 주로 사진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할 텐데 주로 이 사회가 일본 사회가 대응해 가는지 일반 사람들 플러스 물론 이제 그 정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사회 지역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고령화를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일부 요즘에 우리 58년 개띠 분들이 다 이제 은퇴하셨죠? 한갑되셔가지고 대부분. 네. 일본은 한 10년 전에 은퇴해서 지금 이제 은퇴 생활을 하는 단가이 세대라는 일본의 대부분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상황을, 긴 노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기업들이 고령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처음에 좀 이제 질문을 던져드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에 답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요거 이제 이게 일본은 지하철도 많이 있지만 일본이 기차의 나라입니다. 워낙 기차가 잘 되어 있는데 지하철도 많지만 이렇게 아직도 지상으로 다니는 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널목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한 지방에서 2007년도에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의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지로 가져온 거지만 열차 동일본 JR 열차하고 92살의 할아버지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이 배회를 하다가 열차에 부딪힙니다. 열차에 부딪혀가지고 물론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열차 회사에서 이 할아버지의 부인과 장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는 이 열차가 부딪혀가지고 이 열차 수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 열차를 운행 못하고 수리비 해서 총 그때 돈으로 720만 엔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족도 부인, 장남. 왜 부인하고 장남한테 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호자인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배회하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했어. 그게 한 7천, 우리나라 돈 한 7,200만 원 되는. 그렇게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이게 2심 판결, 우리 이제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하는데 거기 판결이 나서 굉장히 일본에서 핫 이슈가 된 이 사례입니다. 제가 1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1심 처음에 이 열차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1심 판결 소리가 있다. 네? 대상에는 얼마나요? 궁금했대요. 그리고 네, 잘 이따가 우리 다 같이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을 나중에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흐름도 이제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던지면 좀 집중이 되죠. 좀 집중이 되십니까? 네. 엄청 많이 됩니다. 네, 집중을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두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네, 워낙 이제 여기 계시면 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14가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게 14, 지금 좀 힌트를 드리자면 14나 이쪽이 한국 쪽이고요. 이쪽이 일본 쪽입니다.
힌트 다 드린 건데 14가 어떤 숫자일까요? 고령. 네, 우리나라 작년에 14.2%로 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14%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령화율이. 고령화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비율이 고령화인데 65세를 요즘에 고령자라고 하는가 좀 저는 의심스럽긴 한데 이거 다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에 1950년대 유엔에서 상정을 아직도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굉장히 작년이 저는 이런 인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해였던 것 같은데요. 2018년도가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14%라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7로 계산하거든요. 7%가 고령화율이 넘으면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7%가 65세 이상 인구면 고령화 사회라고 칭합니다. 그 말은 고령이 이제 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아직 고령이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4%가 되면 고령 H2 과거형으로 돼서 고령 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28.2%. 28.2%라는 말씀은 3명 중에 보통 1명이 65세 이상인데 이거는 여자 남자 합친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훨씬 높아요. 이미 32%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2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58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8은 뭘 같습니까? 개띠분들. 자, 58 개띠분들. 네, 개띠 베이비 부모들. 그 다음에 이 48은 일본에 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거는 단가이 세대들이라고 해요. 그때 이 3년 동안 일본은 7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요 700만 명 아이들의 이 뒤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단가이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이 고도 성장기를 쓰나미처럼 쭉 일본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고 이 세대들이 은퇴해서도 고령 사회의 모습을 또 이렇게 쫙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답인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꿔가고 있어요. 그게 대비되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는 두 가지를 제가 이거 제시 드리는 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요거는 진짜 늙어가는 늙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를 또 하나 제시 드린 거는 사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그렇게 요즘에서는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젊습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일본은 65세부터 74세 딱 나누고 75세부터 그 뒤로 나눠서 이 고령자들을 규정을 해요. 전기 고령자가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 준 고령자, 고령자에 준한다. 고령자. 그 다음에 75세부터 이제 고령자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뒤에 전체적으로 늙은 노인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앞에 그 젊은 노인들의 집단도 예전에 역사상 없었던 그 굉장히 긴 노후를 갖고 있는 젊은 노인들의 등장도 이 두 가지가 다 고령사회에서 없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보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 이따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제가 많이 바꿔놨는데 한자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유럽이라고 이제 했는데 선진국들 의 고령화율의 변천이거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1950년도만 일단은 놓고 보면 이게 일본입니다. 요 파란 게 보이세요? 요 동글동글한 거? 요게 일본이거든요. 요 기울기를 한번 봐보세요. 기울기.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렇게 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2000년도 이 초반까지만 하더라고요. 요 밑에서 굉장히 젊은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늙은 나라들은 북유럽이나 이탈리아,
이쪽이 이제 늙은 나라들이었고요. 근데 이 늙은 나라들의 속도는 그냥 이 고만고만하게 천천히 가는데 일본이 이렇게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2000년대 이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기울기가 가파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이유. 이게 출산율이 일단 낮은 건가요? 역시 여기 수준이 그냥 박수 한 번 이렇게 심심하네. 일본의 출산율이 1.2까지 갔습니다. 1.2. 그래서 일본이 1.2 가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2 쇼크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같이 막 그 물량 공세를 해서 일본도 겨우 그래도 잘해서 어쩐지 몰라도 1.4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1.4. 우리나라 혹시 얼마인데 아세요? 학교 출산율이? 0.1이에요. 그렇습니다. 0.9까지 가는데 이건 서울. 네? 서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1.12 되는 거죠. 여기에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면. 자, 한국을 찾아보시면 요 네모입니다. 보라색 네모. 보이세요? 예. 이 기울기는 일본보다 더 가파릅니다. 기울기가. 물론 2050년이 이거는 잘 이제 추계니까 2060년이 돼도 일본을 앞질 수 없는데 고령화를 앞질 수 없지만 거의 따라가는 나라가 일본을 추격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은 극복해도 좋은 건가요? 이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빨리 따라와서 이유는 역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 인구가 이렇게 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기울기가. 중국이 네모인데요. 지금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아직 고령화 전체 고령화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서울이 잘 안 되는데 인구 수로만 따지면 1억 2천 명이 넘었어요. 일본은 지금 한 3,500만 정도 돼요. 65세 이상 인구가. 65세 인구가 3,500만인 건 캐나다 인구랑 맞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우리가 이 속도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다른 데는 서서히 되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대응 여유, 시간. 근데 일본이 너무 빨리 가서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대충 더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된 이 기간이거든요. 기간이 이렇게 한국이 여기서는 가장 빨리 이렇게 짧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다음. 중국도 이제 곧 따라오고. 그래서 앞으로 고령 사회는 이 아시아에서 굉장한 많은 인구들이 고령 사회 될 거고, 사실은 한중일이 이렇게 급격히 고령화되고 고령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한중일이 잘 협력해가지고 이 고령 사회를 풀 수 있는 굉장한 서로 상호 협조 관계가 이 체계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고요. 자, 그러면은 고령화가 다 같은 고령화가 아니고 좀 더 고령화를 공부를 드리면 이게 초고령 사회에서 하나 좀 일본에서 또 요즘에 나온 단어가 중노령 사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유는 아까 공부 잠깐 했었는데 이거 이제 익숙하시죠? 65세 정기 고령자하고 후기 고령자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 뒤에 후기 고령자의 인구가 정기 고령자를 넘어섰습니다. 이 이유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후기 고령자는 사실 굉장한 이 간병이랄지 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뒤에 보여드리는데 이런 게 또 하나의 일본 앞으로 우리나라 닥치는 후기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남녀고도 이것도 굉장히 이 고령사회에서 대응하는데 중요한 테마인데요. 여성의 인구 비율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80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여성이 100이면 남성은 49.3밖에 안 됩니다. 이 실제로 이거 제가 계속 일본의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사실 할아버지들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막 할머니들만 실제로 사진을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의 할아버지가 없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요양원에서의 이 사람 간병인 쓰는 거, 이 시설 구조 이런 것도 다 여성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하나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게 그 시설에 잘 안 들어갔었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요? 네. 남자분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인구 정책. 근데 아까 보면은 저 정도 차이는 아니에요. 뭐 저렇게 하는데 한 명 있을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비례는 그렇게 뭐 10대 1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대 1인 거고 사진만 시설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있겠다. 근데 그거는 비율은 집에 있는 비율은 그렇게 남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나이가 굉장히 대부분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90대 이상. 예. 여기 요양원에 들어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양원에 들어가는 이 민간 요양원도 있고 공공 요양원이 있는데 공공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90세가 넘거든요. 90대 이상. 또 하나의 체킹해야 될 거는 이 고령화가 우리가 딱 고령화하면 시골에서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시골에서 근데 물론 시골에서도 이 인구가 많이 도심으로 이제 이탈을 하기 때문에 고령이 늘어나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 도심에 모여있던 그리고 특히 이 우리 일산이랄지 우리 분당같이 이 베드타운에서 모여있던 그런 이 도시가 급격하게 이 집중적으로 고령화된다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상황인데요. 2025년도까지 60여 세 이상 인구 증가 수를 보면 대부분이 어디에서 고령화되냐면 이 도심에서 고령화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대응, 의료, 다시 간병, 다양한 이런 인프라의 대책 이 문제가 굉장히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돼서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하나의 체인인데요. 이건 일본말로도 죄송한데 하나의 이 고령자 주택 체인이 동경에만 갖고 있는 다양한 이 프리미엄부터 색깔별로 다른데 이게 이제 요양원의 이 위치입니다. 하나의 그겁니다. 굉장히 많이 요양원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거는 의료비, 복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노후 은퇴자들이 늘어나니까 연금 이 부분이어서 거의 100조 가까이 지금 100조 가까이의 보장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 아까 후기 고령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 체크해야 된다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간병비입니다. 이거는 의료비도 떠나서 간병비가 70세만 되더라 이거 70세하고 90세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9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90세 이상의 특히 이제 85세, 90세 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 예산의 90년대하고 2017년대 비교해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부분 이 사회보장 복지 부분이거든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이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그냥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여기 국채비도 이게 국채비인데
국제비가 늘어난 것도 이 돈을 빌려서 계속 쓰려다 보니까 이 빚도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고요. 요 장표는 좀 작지만 요게 중간이 이제 얼마만큼 국민이 부담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사회보장을 잘 혜택을 받느냐의 표인데요. 요 지금 가운데서는 자기가 낸만큼 어느 정도 이제 낸만큼 받는 이제 이 라인인데 요쪽은 이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유럽 쪽이고 일본은 한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적게 내고 사실 많이 지출을 받는 편이고요. 여기 보여드리려는 건 아직 한국은 이게 한국입니다. 네. 한국은 아직 이 수준에 있다는 아주 이제 사회보장비를 이 정도 내고 이 정도밖에 안 받는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본의 이제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세기가 한참 고도 성장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본이 이제 풍요로운 사회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보장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관대한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연금, 의료보험 여러분들 아시는 혹시 개호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건지 아세요?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거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2000년도에 이 개호보험을 기적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일도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008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8년에 우리나라의 일본 개호보험을 그대로 인용한 장기 요양보험을 이제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20세기까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지의 풍요로운 사회복지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하고 글로벌화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간대한 사회복지 체제가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조건 핵심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제 경제하는 재정 압박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핵심은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지금 시니어 재가 센터가 하나 있던데 지금 핵심은 시설에서 집으로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시설에서 집으로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국은 그래서 예전까지만 하는 거는 정부가 재정이나 이걸 써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체제를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가능한 한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고 지방 또는 커뮤니티로 이 고령자의 해결 주체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가정에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보험 할 때 국가가 담당을 하다가 이 국가 체제에서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로 이 간병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 이따 말씀드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핵심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여러분 혹시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커뮤니티 케어? 많이 쓰는 말인데. 네. 함께 이게 사실 일본의 일본의 지금 복지 고령화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요겁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2025년이라고 여기서 제시를 한 이유는 아까 단가이 세대들이 47년에서 49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9년생들이 2025년이 되면 다 후기 고령자 75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간병 시스템을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2025년까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은 기존에는 뭐 이게 병원, 요양병원, 이 요양원에서 간병을 했던 상황을 이제는 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체계의 수준의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지역에서 케어를 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본의 독거노인율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28% 거의 30%가 되거든요. 어차피 가족 간병이 힘든 상황입니다.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혼자 쉽게 말하면 독거노인을 이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도 방향은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쪼갰냐면, 일본이 1억 명인데, 인구 10,000명 단위로 해서 중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시골의 간병 시스템하고 도심의 간병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 맞게 해서 다 10,000개 단위로 쪼갰습니다. 이게 또 이제 10,000개 각각 지역마다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생활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의료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 필요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체계를 지역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거고, 이거를 법으로 해서 2025년대까지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혼자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 같은데 휠체어에 혼자 독거노인 살고 있으시면 화장실에 갈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베리어 프리라고 이제 여러분 아실 텐데 턱을 없애는 겁니다. 턱을.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 주거에서 혼자 사실 수 있는 노인 휠체어 타고 살 수 있으려면은 이 주거에 베리어 프리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까 2000년도에 개호봉을 시작할 때 1년에 주거에 1년에 200에서 300만 원씩 각각 조금씩 이 단차를 없애고 이런 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계속 그 주택에 지금 벌써 2000년도에 했으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에서 30만 앵을. 예. 1회 해가지고. 그래서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신청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주거 상황이 이제 각종 배리어 프리어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실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단차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단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왜 단차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다들 물이 넘치는 줄 아시는 건데. 네. 건축법상에는 이 문을 열면 슬리퍼가 걸리면 안 되는 높이를 해야 되는 걸 건축법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축법도 다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그런 고정사를 만들려면 그런 이제 주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한 20분들 모시고 일본에 가서 박람회 복지 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전시대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욕조나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데가 있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아까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주거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연구 시스템들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킨텍스 보면은 엄청난 각각의 분야의 이 복지 연구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이 보통 2층 집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팔이고
개인 단독주택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은 반대거든요. 일본은 아파트가 2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 대부분 2층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에 2층으로 올라갈 때 잘 이제 몸을 못 가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자동 이송기구들이 집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또 이송은 파나소닉에서 만든 건데,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침대거든요. 하나의 침대에서 가운데가 나눠지고, 나눠져서 옆으로 뺀 다음에 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아예 피처가 바로 돼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간병의 도구들이랄지 첨단 도구들이 전시가 돼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게 다 렌탈로 진행이 됩니다. 렌탈로. 이게 플러스 이제 요즘에는 간병 로봇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하나만 이제 보시면 이게 간병에서 가장 힘든 게 무슨 간병인지 아세요? 배설 간병이거든요. 배설 간병. 근데 배설 간병에 이제 때문에 다양한 배설 간병의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일본 박람회를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동 소위 말하는 기저귀라고, 비대 기저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끈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할머니가 못 움직이시더라도 장기 와상 환자시더라도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그냥 여기서 이를 보시면 센싱이 돼서 이 센싱에 따라서 요면 요, 변이면 변에 따라서 이 기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으로 세차부터 세척, 냄새 없애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사실 요 통만 아침에 제거를 하면 버리면 되는 이 시스템이고, 요것도 한 5,000행 정도 렌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런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게 완벽하게 잘 지금 일본도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험적으로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느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할머니들이 여기 이제 잘 적응을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를 계속 기술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스스로 여기 일본은 오른쪽 핸들입니다. 스스로 여기서 내려서 자기가 핸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모컨으로 요 위에 휠체어의 위에 탑 루프에 얹어서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차가 도요타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복지 연구와 함께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런 시스템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집에 있어도 언제든지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급박한 상황. 요즘에는 이제 IOC랄지 여러 가지 이제 첨단 통신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집과 병원, 그다음에 행정부처, 지역 포괄 케어 센터, 요양원을 이 IT로 하나로 엮어서 이 각 지역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플랫폼을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거를 주로 많이 하는 데가 후지츠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사실 거기는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10,000개의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복약 시스템, 병, 다양한 기록들을 이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의사나 시니어 방문 업체나 이런 걸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개인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또 어떻게 이 공유를 하고 그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지금 다 연구 중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체크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혼자 이 보험으로만 하게 되면은 한계가 보험에서 해주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본 보험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또 도입을 하고 있냐면 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와 함께 민간에서 제공해주는 거하고 혼합으로 지금 제공해줘서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일본에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물론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집안의 가사의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 플러스, 요즘에 다양한 이 요리 가사대행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사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커질 것 같고. 우리도 파출부 간병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네.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 우리 파출부도 지금 딱충이 다 하는데, 그리고 그 시장이 좀 커지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 파출부하고. 버스킹이라는 데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공장 이게 대기업. 파출부의 일부 요것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다른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식사 배달 서비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 식사 배달 서비스도 굉장히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고 이 고령자랄지 장애인 건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식사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우리도 생기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주거를 여러 가지 이제 기구나 이런 게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사대행, 택배, 도시락 택배 이런 게 다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독거노인들을 간병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커뮤니티 지역에서의 중심으로 어떻게 고령사회를 대비를 해가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거점을 이제 역할들을 많이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편의점도 굉장히 이제 고령사회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일본에 한 6만 개 정도 있는데 이게 2011년도였죠. 3.11 대지진이 났을 때 사회 인프라가 다 망가졌을 때 이 편의점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역할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 이 편의점이 지역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했던 이제 주목을 받은 이후로 편의점이 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로손이라는 일본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일본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 편의점과 콜라보로 편의점 옆에다가 사실은 이 간병센터를 만든 겁니다. 이게 따로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오른쪽에 편의점에 이제 간병센터가 있는 거고 이게 일반 편의점인 거고.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 여러 가지 건강 체크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사실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 사랑방의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거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도시락 서비스 세븐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령자들한테 도시락 서비스도 하고, 편의점이 고령사회의 지역의 고령사회의 솔루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또 하나 이 눈에 띄는 게 약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다 문전 약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 처방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에서 각각 지역에 약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약국을 고령자의 건강 거점으로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제도로서 건강 서포트 약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약국이 전국에 한 6만 개 정도 있는데, 요게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24시간 언제 대응을 하고 뭐 주치 약사도 두고, 그래서 이 약사들이 왕진도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약국 역할을 했던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게 이제 지역에서 많이 계속 나오는데요. 요 사진들은 요거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우리 저기 맥도날드에서 그냥 가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약을 처방전을 받으면 전용 앱에 처방전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쪽에 이제 약국에 받고, 이 약국 약사가 그 약의 처방에 맞게 약을 해서 먼저 온다는 예약을 해주면 차에서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일본도 아직 약을 제조를 할 때 약을 처치를 할 때 대면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대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령자가 약국에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약사들이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약 배달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국이 지역의 고령자 건강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아까 요양원들 많이 이제 생기고 요양병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요즘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대안주거 지역 개방형 주택인데,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한 5층 건물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1층을 개방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개방을 해서 사실 이 지역 주민들과 여기 거주자와 교류도 하면서, 사실은 교류뿐만이 아니고 이 요양이나 간병이나 육아 이거를 서로 도와주면서 해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사진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게 1층의 대안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주자들이 이 애를 같이 돌봐주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지역 주민들이 고령자의 식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지역 주민들과 고령자들이 서로 이 오픈 공간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이러한 대안주거도 많이 눈에 띄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요양원이 우리는 다 할머니들로 꽉 차가지고 이제 뭐 그런 곳이지만, 일본은 사실 이 요양원이 공공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요양원이 굉장히 많은데, 공공요양원이 단순히 요양원 노인들의 요양 휴식처로만 활용되지 않고, 여기에서 애들,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 장소라든지 식사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애들과 고령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애들 보면은 기분 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끼리가 있는 것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양원도 지역사회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쪽으로 주택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고령사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치매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치매 책임제를 처음부터 바로 들고 나와서 굉장히 선도적이다,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아직 효과적으로 이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치매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2014년부터 치매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치매가 이유가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한자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맵니다.
사실 이 치매 전에 뭐라고 저희들 사용하죠? 알츠하이머, 아니, 망령, 노막. 일본도 어깨 그래서 사실은 일본 말 따라서 이제 했던 거고, 일본이 그 말을 치매라고 바꿨고, 치매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2004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인지장애 이렇게 국민공무원에서 1등이 인지장애였는데, 인지장애는 사실 정신병의 어떤 병명과 겹쳐서 2등이 인지증으로 해서 지금 2004년부터 모든 문서에는 인지증으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이 치매 관련 이 단체나 이런 데서 그 인지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운동을 하고 있던 차에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들고 나오고 공식적 정부 용어로 국가 치매 책임제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인지증으로 치매를 없애려는 운동들이 완전히 동력을 잃어가지고 지금 뭐 다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치매를 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온 거냐면 사실 치매는 간병의 우리 고령사회 간병의 끝판왕입니다. 치매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치매 문제를 해결해 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들고 나오는데 일본이 이제 치매가 어디까지 왔냐면 스타벅스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치매가 예전에는 일본도 집에 창피한 일이었고요. 70년대까지만 해서 그게 점점 이제 진행을 해오다가 일본은 이제 치매를 오렌지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치매와 함께하는 사회 정책적으로도 해왔고 그러다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매 카페입니다. 치매 카페. 인지증 카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에 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각 지역에 어떤 장소에 우리가 지금 뭐 노인자 같은 장소를 또는 어떤 빈 공간, 상가 이런 데에서 치매 카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치매 환자도 오지만 치매 가족도 오지만 일반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치매가 그냥 굉장히 이상한 병이나 우리가 기피해야 될 병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될 질환으로 이제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치매 카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사회 공헌 치매 카페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 스타벅스에서 치매 카페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전을 타이밍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 치매 관련 이 전문가랄지 가족들이 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치매와 함께하는 치매와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번 지역에 있는 오무타시는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견학을 가는 곳입니다. 견학을 가는 건데 뭐 때문에 가냐면 치매 훈련 때문에 가는 건데요. 실제로 이건 진짜 치매 할아버지는 아니신데 과정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 뭐 민방위 훈련 하듯이 치매 훈련하면 애들이 물어보고 이제 나중에 경찰서랄지 가족한테 인계해주는 이런 훈련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애들한테도 치매 교육을 다 시켜서 이번은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치매 일본 서포터즈라고 해서 지금 1,200만이 넘었습니다. 치매 서포터즈에서 하면은 오렌지 링을 걸어주는데요. 다양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응하고 방황하지 않고 어떤 이 치매 환자가 행동을 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숙지한 사람들이 한 1,200만 명 되고 아사히 보험생명 같은 데서는 아예 모든 직원들이 다 치매 서포터스를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매 환자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카페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일을 하게 해서
이거는 이제 혼다 세차장인데요. 전국에 있는 세차클럽인데 여기 현대 세차장이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원 원장이 이 치매 환자들을 일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서 혼다 도쿄 이제 근처에 있는 데인데 혼다가스 점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치매 노인들이 아주 일정 부분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치매에 이제 진전들을 맞추는 그래서 뭐 닦은 곳을 계속 닦는 이제 치매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이제 일상화인데요. 이 치매 환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동호회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치매나 이 주변 사람들이 일상 같이 함께하는 지역에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하나를 이 클릭을 해서 동영상인데 옆에 NHK에서 치매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5분 20시 아이디어로 시작된 20단 사흘간 진행된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그는 간호의 대상으로만 유명했던 치매 노인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치매 노인들에게는 자신감, 고객들에게는 관용을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사흘간 식당을 방문한 80명의 손님 중 60%가 넘는 손님들은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을 찾았지만 80명 중 90%가 넘는 손님들이 이 식당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큰 지지와 주목을 받았던 이 식당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6개월 뒤 다시 오픈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일본 사회가 치매 환자를 비롯한 노인들을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람을 남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NHK PD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식당을 이벤트로 한 겁니다. 계속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한반에 60명, 70명 되고 이게 단가이 이번에 단가이 세대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1차 전후 2차 베이비 부모들 1947년도에서 49년도에 3년간 700만 명이 출생을 했거든요. 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72년생, 73년생 요 때인데 제2차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이 제2차도 베이비 부모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집에 삼식이 돼가지고 집안에 들여박혀가지고 이게 나중에 은둔이 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까지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상을 전환해서 단순히 케어가 아니고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제 2007년도부터 일본이 그런 분위기가 펴지면서 그게 대표적인 키워드가 지역 대비입니다. 지역 대비라는 뜻을 이해를 직장에서 지역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분들이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직장 주변에서 모든 걸 빠삭하게 다 알지만 집 주변에 가는 순간 집에 어디가 은행이 어디 있고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는 지역에 자기 거점에 사는 곳에 파타임 시티즌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풀타임 시티즌이 된다고 해서 지역에 제대로 대비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각 지자체,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 대비 프로그램들을 2007년도에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이분들이 이 지역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목이 11회 아버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10일 후에? 아버님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이라는 이제 파티였고요.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그분들의 평생 현역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는데 이번에 MPO 법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굉장히 이번에 이제 MPO가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98년에 법인화를 했습니다. 법인화를 시켜줬고 이게 지금 현재 5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5만 개가 넘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하고 이 MPO가 조금 다른 거는 MPO는 굉장히 세세하게 지역에 들어가서 이 넓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뭐 재택 임종을 지원하는 뭐 무슨 모임 굉장히 이 구체적인 이 일을 해내면서 일부 수익을 내면서 저기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이거를 이 MPO 부분이 5만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MPO의 대표분들이 60대 이상이 사실 거의 6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MPO 사실 이 아까 그 은퇴 세대들이 MPO의 MPO의 활동을 하면서 평생연령을 이뤄나가고 사회의 풀뿌리의 이제 해결사 역할과 함께 자기의 노후 해결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MPO가 굉장히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지금 저기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평생 현역 부분에서 일본에서 연금 경영형 노동자라고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 수령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이 월급은 굉장히 적게 받아도 수용을 하는 나오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현재의 젊은이들과의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택시 기사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CY 부분에서는 제가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학습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하는 부분. 여기는 그냥 이제 이 시니어 유학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해외 그 어학연수 받는 플러스 이 문화연수까지 하는 이 50대부터의 시니어 유학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럽 남쪽 나라 이렇게 해서 영어와 현지 문화 체험까지 함께하는 시니어 유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 할머니 여자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젊은 노인들은 혼활이라고 제가 아까 종활이라고 제가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는 걸 종활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은 끝에 이렇게 활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취활 그러면 취업 활동, 혼활 이러면 결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혼 활동이 나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50대, 60대 여기 보시면 한자 보시면 아시죠? 혼활 결혼의 활동 이 파티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이 결혼 시장이 이미 이제 노인들로 시프트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성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일본에 이제 노브호텔 같은 데 가면 시니어 요금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때 가면은 이런 요즘 이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둥그렇게 하고 눈에 잘 보이게 리모컨도 큰 거 하고 이 난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특히 연금날 굶긴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조 프로그램들이 같이 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이게 또 이제 결혼 문제는 여러 가지 자녀와의 상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간에 굉장히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볼 수 있었고 아까 이제 종활이라는 거는 스스로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묘 친구입니다. 묘 친구. 이건 영화로 나오고 있었는데 일본은 보통 이제 수목장 하게 되면 이 나무 하나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납골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에서 이 장례 여기 납골 회사에서 여기 묻히는 분들을 미리 커뮤니티를
전세 사업하는 동창인데 혼자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얘도 해주고 돌아가시면